지금부터 이종훈 형사님이 이 사건과 처음 만난 2013년 10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얼마 전 남동생을 잃었다는 여인이 찾아왔다. 한 해 전 모친상을 치르고 겨우 8개월 만에 닥친 일이라고 했다. 이게 다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여 생긴 일이에요. 아무래도 올케가 이상해요. 그 전에 남자도 이상하게 죽었더라고요. 올케의 전 남편이요. 이해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좀 일어서겠습니다. 네? 자, 여기 노 씨 보이시죠? 노 씨가 그 올케인가 봐요. 여기 전 남편이 있고요. 네, 현 남편, 현 시어머니, 네. 자, 전 시어머니, 아들, 딸, 아들. 아. 이렇게 가게도 나와 있죠. 남편이 죽고 나서 현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재혼을 하고 얼마 후 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재혼한 남편마저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3년 안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사망 원인이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여인의 이제 첫 번째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그 폐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고 난 뒤 마을에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어요. 노 씨가 금괴를 사들이고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형사님을 찾아온 여자분이 노 여인의 시누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을 이종훈 형사님께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제보를 주신 분은 이제 보험조사원입니다. 남편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으로 한 5억 2천만 원 정도가 있고. 뭐 알고 보니까 3년 전에 사망한 이제 전 남편 같은 경우는 그 보험금이 한 4억 4천 정도 있어서 어머, 한 10억 정도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 씨하고 전 남편은 결혼 관계일 때 사망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혼하고 사망한 거죠. 아, 근데 이혼하고 사망하면 수령을 수령 못 하지 않아요? 그 4억 4천이라는 돈을? 이제 아마 그 전 남편하고 이 노 씨하고 사이에는 그 자녀가 있었죠. 네.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 받겠죠. 아이들이 그런데 상속받겠죠?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리면 미성년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권자는 이혼했어도 엄마 하나 남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엄마가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혼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화장한 상태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니까 매장을 전 남편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으니 세 분 다 부검 같은 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사 착수를 했는데 한 5개월 정도는 이제 아무런 진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종훈 형사님께서 발로 뛴 수사 기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사진 한 장부터 보시죠.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증거가 하나도 아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셨고. 어쨌든 수사를 다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동안 아무것도 문제 못 찾아가지고 네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네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망한 남편하고 시어머니의 그 의무 기록을 다시 한번 사사치 훑어봅니다. 그 남편하고 그 시어머니 그 의료 기록에서 두 분 다 폐질환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병명 자체가 급성 폐쇄 기관지 기질화 폐렴이라고 돼 있어요. 감식 요원 찾아가서 혹시 이 병명에 대해서 혹시 아냐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감식반 요원들은 변사 사건을 이제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네. 그 폐가 갑자기 이제 망가졌다. 그러면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종훈 형사님께서 노 여인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의료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T 촬영한 사진 그런 걸 다 가지고 독극물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분을 찾아가셨대요. 그걸 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교수님이 이제 이거 파라카트 중독입니다라고 딱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파라카트. 아까 그거 폴더. 폴더. 파라콰트라는 게 뭐냐면요. 네. 제초제 중에서 혹시 그라목손이라는 그 제초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식물이 닿기만 해도 바로바로 죽기 때문에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먹고 음독자살하신 분들 많고요. 아, 그래서 이게 2012년경에 이건 일반 시중에서 판매 안 하도록 아예 없어졌어, 중단됐어요. 근데 아무리 뭐 독극물 분야 전문가라고 하시지만 CCT를 보고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인 네네. 교수님이거든요. 표현을 히트앤런이라고 이제 딱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히트앤런? 치고 빠진다. 치고 빠진다. 농약이 들어오면 폐를 딱 망가뜨리고 이제 빠져버린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스타킹을 촛불 위에 이제 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후루룩 이제 오그라들죠. 이렇게 폐가 후루룩 오그라든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노 씨의 전 남편이 어떻게 사망하셨다고 했죠? 사업이 실패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 실패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농약이 마신 걸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맙소사. 노여인의 주변의 세 사람 그들의 죽음이 다 하나로 약간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순간 머릿속에 확 스치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거기 한번 파보자. 어머, 관이 나왔어. 파라카트가 이제 독합니다. 그 맹독이니까. 네. 그 시신에 이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 하에 한번 시신이라도 한번 부검해보자라고 해서 파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누님하고 그 매형분을 만나가지고 한 달 내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두면 이건 완전 범죄입니다. 그 범인을 제가 한번 꼭 잡아보겠다. 그리고 저만 믿어달라라고 한 달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와, 한 달이나. 또 영장도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영장을 받기 위해 담당 검사한테 설득해야 가가지고 되고. 또 설득하고 그게 한두 달 정도 걸리죠. 시어머니의 시신을 다시 꺼내서 국가수에 다시 맡겼습니다. 부검을 일단 맡기긴 했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그 사이에 노 여인에 대한 중요한 첩보가 하나 또 들어옵니다. 뭐예요? 노 씨가 또 보험금을 타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그 사람의 딸 앞으로 된 보험금을 탔다는. 그럼 딸도 사망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이제 했더라고요. 네. 이 병명이 뭐냐라고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폐질환. 그래서 이거다. 의무 기록은 나중에 영장 갖고 받으면 되는데 이제 급한 네. 거는 소변입니다. 아, 그렇지. 빨리 압수 영장 받아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죠. 하니까 그 딸의 소변에서도 파라카틴 성분이 또 검출됩니다. 확인할 게 아직 하나 더 이제 남아 있죠. 이제 국가에서 부검 결과. 그 시어머니. 노 씨 그 시어머니 유골, 그 뼈, 장기 이런 데서 파라카틴 성분이 영장하고 압수영장을 이제 발부 받습니다. 검사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아침 일찍 노 씨 집에 가가지고 잠복을 하고 있었죠. 여기가 노 씨가 사는 집이에요? 네네. 문 열었다. 노 씨예요? 네, 맞습니다. 에이, 참. 아, 곳곳에 놨다. 밖에 있던 거는 그래서 그냥 바깥에다 내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거를 그 노 씨가 투여라는 투약이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방- 피부를 통해 뭐 발랐든 뭐 먹였든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먹였을까? 이게 말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몸에 흡수되게 했을까? 또 사체에 이게 남아 있었나? 자, 그걸 이제 노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가족들을 독살했는지 다음 영상 보시죠. 여기 앞에 간장 그 항아리 옆에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여기다 넣으세요. 밀가루 섞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쌀? 쌀가루요? 이쪽에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농약이요? 이 시장바구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맞아요? 사용하신 겁니까? 조금 썼네요. 자, 일단 이거 드라먹습니다. 아, 온전한 병에서 좀 줄어있네요. 원래는 어느 정도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한 2칸 비었네요. 아니 2칸 정도 비었죠? 2칸 정도? 한 번에 만든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언제? 언제? 작년 1월, 올해 1월. 작년 11월 작년 11월? 11월에 여기서 만들었다고? 주방에서? 여기서 만들었어요? 근데 저거를 어디에 넣어서 먹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제초제를 섞은 반죽을 얇게 편 뒤 햇볕에 내어 말렸다. 독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딱딱하게 굳은 밀가루 반죽을 다시 곱게 빻아 음식에 조금씩 뿌렸다. 마치 조미료처럼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김치찌개 같은 이제 경우에는 이제 간이 셉니다. 네. 그리고 뜨거운 음식에 이제 조금씩 이제 넣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가 천천히 망가지게. 또 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그렇지. 전 전 남편. 남편. 이것도 도 씨가 은밀하게 살인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어떡해요? 이혼했는데 어떻게? 이혼했는데? 전 남편 이제 집에 출입문 밑에 이게 보면 이제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걸 그 노 씨가 알아요. 아, 같이 살았으니까. 예, 이제 그걸 알고 몰래 들어가서 이제 자주 먹던 음료수에 이제 농약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새벽에 음료수인 줄 알고 벌컥 마신 거죠. 마시니까 이제 바로 그날 사망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이제 사망하기 전에 그 어머니죠. 전 시어머니가 살짝 맛을 봤는데 너무 세다. 그래서 구토를 해요. 아. 그리고 하혈을 하고 상당히 좀 아파했어요. 돌아가시진 않았고. 근데 자칫하면 이제 이분도 돌아갔을 뻔했죠. 범죄자들은요 반드시 성공한 방법으로 계속 하는데 그 수법이 조금씩 진화됩니다.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사망을 해버리니까 야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또 의심을 받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런 것을 제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화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진화를 해 그걸 또. 진짜. 범행을 다 처음부터 인정을 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재혼한 남편한테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했고 네. 딸이랑 그 시어머니의 사망에 대해서 난 모른다. 완전히 진짜 오리발을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후의 방법을 하나 썼습니다. 누굴 데리고 왔어요? 딸이요. 이미 이제 폐가 반쪽으로 이제 망가진 이제 노 씨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 좀 하게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자리를 비켜놨거든요. 네. 딸이 들어와서 그 노 씨에게 처음 한 말이 아, 이거 너무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이제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듯이 이제 울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말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과 면담 후에 도 씨가 모든 범행을 시인하죠. 도 씨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돈, 부동산 등 다른 재산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20억 원 가까이 편취한 셈이죠. 근데 노 씨가 형사님에게 마지막 또 한 말이 있다고. 네. 전 여기서 또 이제 소름이 돋는 거죠. 왜? 그 노 씨가 하는 말이 멈춰줘서 고맙다. 라고 딱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비열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악마가 있어서 저지른 거지. 이거는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니까 나를 멈춰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 제가 가슴 아팠던 이 사건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탄원서를 썼답니다. 일단 이 사건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네요. 맞습니다. 비행기네. 아, 너무 막 행복해 보이네요. 자, 보시면 손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건을 다루는 프로인데 이렇게 행복한 영상을 먼저 보여준다는 것은 네네. 뭐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영상이 찍힌 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2017년 4월 24일이고요. 17년. 사건이 발생한 건 그날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피를 흘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련을 일으키는데 112는 먹통이다.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도와달라고 애타게 소리쳤지만 그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신혼여행 첫날 밤 나는 그렇게 아내를 잃었다. 신혼여행 가는 중에 아내분이 잘못되셨군요. 이게 뭐야? 네, 당시 남편은 21였고요. 아내는 19의 나이에 저 화면은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간 장면인데 그 첫날 아내가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진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남편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난 사이랍니까? 예, 그 둘은 그 15년 7월에 그 남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그 알바를 하면서 그 아들인 그 남성을 알게 됐고 그해 9월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2년 동안 사귀다가 이제 결실을 맺게 됐던 겁니다. 아니 이 신혼 첫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한국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 맞죠? 이건 일본에서는 자국민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외국인 사건이고 자타살이 이제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동 수사가. 그 타살이라면 그 공간에 그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가장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남편을 그 무턱대고 의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사를 시작할 무렵 상황이 묘하게 그 흐르고 있더라고요. 했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반면에 남편은 아내가 이제 친정 식구들 때문에 이제 그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랑 얘기 다 했습니다. 저한테 말씀도 안 주시고 바로 보험금 지급 요청하셨다고 하시네요. 옛날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국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욕심만 늘거든. 딱 맞는 말씀이셨네요, 어머님. 욕심만 늘으셨고 뼈의 탄성이랑 염치는 줄어들으셨나 봐요. 저는 애초부터 사망보험금에 관심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던 거 그냥 포기한다고 말할 거고요. 만에 하나 10,000원이든 1억이든 지급받게 된다면 어머님께는 당연히 은원도 안 드리고 제가 다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어차피 먼저 은원 안 하신 건 어머님이시니까요. 전 부담 갖지 않고 어른이 하셨던 행동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하나 기억나네요, 어머님.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이제 연락 그만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글을 보낸 남편은 보험금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 근데 어머니, 즉 친정 식구들이 보험금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생전에 가족들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직접 작성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친정 식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죽은 아내가 살아생전 작성한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폭언, 폭행, 입원, 칼부림, 협박, 에? 유전자, 학대, 돈. 그 사망한 아내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네. 이제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 번 돈의 이제 절반을 이제 가정에 보태고 아이고. 또 어린 동생들이 이제 2명이나 있었는데 그 동생들까지 보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내에게 이제 가족들이 막 폭행, 뭐 폭언, 그다음에 뭐 돈 뺏는 행위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아내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신혼 첫날 이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결정적으로 그 사망 직전에 아내가 친정 엄마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게 있는데요. 어. 친정 식구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내용이어서 그 남편 입장에서는 친정 가족들이 내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제일 핵심은 그 남편을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럴 바엔 나 없는 셈 쳐라.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보통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 단순히 친정과의 불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그 행복한 순간에 결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 근데 이게 그 남편분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락한 이후에 글을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일기처럼?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는 잘 지내고 있을까? 오빠는 아직도 너무 힘들어. 수면제가 없으면 잘 수가 없을 정도야. 너는 나한테 그런 존재였어. 남편분도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사건 개요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 사건을 또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사건 현장에는 뭐가 있죠? 단서가 있죠. 뭐. 맞습니다. 단서가 있고 흔적이 있겠죠. 맞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도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본 거는 현장 기록을 봤는데 같이 보면서 어떤 단서가 숨어 있나 그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묵게 되는 이제 일본 오사카 게스트 하우스. 예, 요거는 방 안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네요. 헉, 이거 앞에 뭐예요? 혈흔이 이거 피예요? 예, 혈흔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지된 상태에서 좀 뚝뚝 떨어진 적하혈흔 같거든요. 이렇게 뚝뚝 떨어진 퍼진 게 저 아니라 상태에서 저 정도의 양이 그 분산되려면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서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저 정도의 피해의 양이면 아, 그러네요. 다양한 흔적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저거는 편의점 영수증 그러네요. 같은 편의점 영수증 같은 같아요. 거. 저기 뭐 사케 같은 것도 있고 저거 전자담배인가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길게 있는 저 거? 전자담배야 저거. 그죠. 전자담배네. 그럼 저 녹색 통은 뭐지? 저도 저게 근데 사망 원인이 혹시 나왔나요? 저희가 구두로 부검 소견을 받았는데요. 이게 18년 1월이고요.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서류는 3월 초순에 받게 됐습니다. 사건은 2017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범인 다 도망가죠. 못 잡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이제 조마조마했죠. 이건 말이 안 돼. 이제 용의선상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빠져나갈까봐. 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부검 감정서만 한 50페이지가 넘고 완전 다르구나. 사망 진단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망 시가 4월 25일 새벽 2시 50분입니다. 2시 50분. 네네네. 1번에 가해 사망 원인 급성 뇌종창. 뇌종창? 땅 부딪히면서 뇌진탕 뭐 이런 걸 네. 많이 들어봤는데 뇌종창? 뇌종창은 뭐예요? 급성 뇌종창이 뭡니까? 급성 뇌종창은 네. 쉽게 말하면 그 내부종이에요. 이제 급성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타격에 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누가 때렸거나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주사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주사 흔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군데에 있었는데요. 왼쪽 팔에 2군데, 오른쪽 팔에 1군데인데 부검 소견서네요. 소견서가 이렇게 왔구나. 중독학 화학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요. 니코틴 농도가 치사 농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인은 니코틴 혈관 내 대량 투여에 동반한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단됨. 화면에 있던 거는 그 퓨어 니코틴이 맞고요. 아 그런 거야?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그 아내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혈액에서는 안 나왔는데 네. 그 위에서 검출이 됐어요. 야, 이건 정말 치밀한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사건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혈액에서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알코올이 흡수되기 전에 이분이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머. 그래서 신체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묘하게 이제 이 니코틴하고 연결이 되죠. 고농도의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신경계하고 근육계가 일단은 멈추게 됩니다. 급성으로. 의식을 잃으면 바로 그냥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점하고 지금 알코올이 들어온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제 법의학적 판단인 거죠. 술을 마시자마자 바로 주사기로 니코틴을 주입했거나 주사기로 주입을 하고 바로 술을 마셨거나. 맞으면 바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주사기를 누가 놓고 위에만 당기게 술을. 일부러 집어넣은 건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계세요. 야 이거는 말도 안 이거는 된다.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주사 자국이 3군데 있었잖아요. 이게 다 그 정맥에 정확히 주사한 자국이었는데 근데 그 정맥 주사는 그냥 뭐 막연히 찌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탁탁 뭐 주사 맞을 때 보면 두드리고 또 보이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잘 보이게 두드리죠. 해서 잘 올라오게. 네, 그 집중해서 그 놔야 하는데 3군데나 주사할 만큼 의식이 그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부검 결과로 그 타살의 의심이 더 확고해졌고요. 그 용의자는 남편이다. 실제 그 진술에서도 남편이 그 사망한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간호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정맥에 주사를 놓은 거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님들이 모든 정황 그 증거들을 일단 착착 모아놨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이 남편을 의심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이제 아내가 죽었으면 바로 이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8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락을 취했다는 건데 아내가 그렇게 발견이 되면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나는 아우 눈이 완전 돌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고 뭐 신고를 하고 뭐 조치를 해야지.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1번이죠. 8시간 동안 대체 뭘 했는데 연락을 안 한 건지.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연락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 가족들은 이 두 사람이 이제 혼인 신고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아.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치 손꼽아 기다린 듯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사망하신 분이 그 성년이 된 날이 2017년 4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16일에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성년이 되자마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성년이 된 게 14일, 혼인신고 이틀 뒤에 16일 날 했고 신혼여행까지 24일. 이게 다 열흘 안에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가족들 몰래 왜 이렇게 혼인신고를 급히 했을까 했더니 그 이전에 이 남자가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승낙받으려고 그 피해 여성의 그 부모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허락을 받지 못했던 거죠. 부모님이 쉽게 결정하지 못한, 허락하지 못했던 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근데 처음 그 남자가 이제 인사드리러 간 날 그 꼼꼼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갑니다. 뭐 집에 원래 대개는 인사 그렇게 가면 뭐 하잖아요. 네. 선물 같은 걸 사갖고 갈 수도 뭐 있겠죠. 홍삼이 되든 뭐. 그렇죠. 무슨 뭐 그런 귀한 거. 거 가져갔겠지. 아니요, 그런 뭐 흔한 그런 일상적인 게 아니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계획서라는 걸 가져가요. 어머, 1번부터 뭐야? 10번까지의 조항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또 1번부터 3번까지의 조항이 있네. 보시면 이제 동물은 물질 다음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초벌 번역으로 매달 최소 50만 원, 제 노력에 따라서 더 벌 수 있는 이 번역가는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혼 계획서가 뭐야? 우리 식당에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시급이 6,000원대로 높아진 지금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식당에서 힘들게 뛰어다닐 만큼 돈을 받게 되면서 어릴 적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오는 우리 식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배달 음식도 먹지 않는데 요즘 일이 힘들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고 싶다고 하여 시켜 먹습니다. 하지만 전 이만 괜찮다면 이 지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번 안정적인 미래. 6년간 매해마다 100권의 독서량을 목표했던 저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장이 말이 안 돼요. 책을 100권씩 읽었다는 사람이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획서가 아니고 그냥 통보서입니다. 통보서. 통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통보서잖아요. 아주 오만한 자기 그 지위를 네, 아주 가지고. 오만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내용에는 사랑을 해서 결혼하겠다는 단 한마디의 글도 없어요.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뒤떨어져 있다. 그 상대가, 상대, 아내가? 아내가. 그것을 고칠 방법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교묘한 그 부모에 대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우고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결론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은 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좀 이제 집요한 면이 있었는지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결혼 허락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임신 테스트기 그 사진을 보내요. 임태기를요? 그러니까 이제 한 것처럼 해서 이제 아, 결혼을 하려고. 임신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네. 이제 임신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제 보내라고 시킨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 답을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이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친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거든요. 두 달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그 후에 알려드림. 야, 근데 저 지금 나온 것만 저렇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분노할 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 이게 이 지금 남편이 자기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 단톡방에 함께 있었던 그 누군가가 그 사망한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내줬고요. 그 친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유가족에게 이제 전달한 거죠. 저 지금 문자를 저렇게 보내고 카톡방에 올리던 시점이 이 계획서를 작성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놈이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남편이 얼굴책에다가 구글절절 글 올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에 또 다른 나 사이트에서는 진짜 하지 마, 진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활기를 치고 있었어요. 이틀 연속 여중생과 그거 뭐 아이씨, 더러워. 자기 여자 3명이랑 있다. 아이, 새끼네. 알몸 사진 뿌림 이거 봐요. 아, 진짜 이게 또 진짜 또 생또라이네. 요거를 쓴 날짜가 아까 그 얼굴책에 그렇게 구글절절 쓰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21살 어리다고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욕도 아깝다.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게 너무 아깝다. 저런 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무렵에 또 얼굴책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2017년 9월 29일 내 사랑 오빠 너무 힘들어요. 2017년 10월 3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SNS에 올린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프다라는 수많은 또 이 동정을 받아가면서 환심을 사고 댓글을 주고받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뭐 애정 표현을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게 본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본심. 실제 우리가 증거들을 이제 모으는 순간에도 어린 여성들에게 네. 치근대는 그런 작업들을 네. 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내를 잃은 그 이제 슬픈 남편의 그 코스프레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제 그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망한 아내 그 낳고 딸을 이제 데리고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위로 받으면서 또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그 또 그 알바생하고 이제 또 관계를 또 이제 발전시키기도 하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정황은 남편을 향해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피해자가 친정 식구들 부모들로부터 좀 폭언과 폭행에 네. 시달렸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훈계 정도 있고 네. 오히려 이 남자가 여자를 사귀는 동안에 폭행이 더 이제 잦았던 걸로 폭행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확인됐습니다. 자기가 폭행한 거죠. 네. 자기가. 지가 한 거구나. 아니 그래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잡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실제 그 니코틴을 사준 사람을 이제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말로 그 남자의 여사친. 아, 네, 그 친구. 여사친 진술을 들어보면 그 이 친구가 이제 전자담배를 태우는데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구매 좀 해달라. 그 해외 구매로 그 니코틴 2병을 이제 주문해 준 적이 있는데 사실 나도 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뭘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16년 12월에 그 남자가 가족여행을 준비 중인데 미리 코스를 짜고 싶다면서 그 같이 가자. 예, 예. 그렇게 해서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일본 오사카로 갔거든요. 그 첫날 밤 가볍게 그 칵테일 몇 잔을 마셨는데 남자가 숙취 해소제를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시려고 입을 대는데 너무 쓰고 그래서 이제 뱉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헹구러 일어났는데 이미 다리가 비틀거리고 어지럽고 힘이 쫙 빠지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도 몸을 잘 못 가눴다고 합니다. 친구를 상대로 연습을 한 거야, 뭐야? 그렇지, 그렇죠. 실험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실험을 한 거죠. 모든 정황이 쫙 이렇게 모였을 때 형사님들이 반대로 또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좀 내포되고 있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와 계신 형사 두 분이 엄청난 묘안을 프로파일링 팀한테 제안을 해주십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이제 집행받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꼭 분석해본 대로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기록을 해놨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기장이라는 걸 저희가 특정을 해요. 참 이게 신의 한 수죠. 거기에 뭐가 좀 있었나요? 일기장에 이제 그 범행 계획이 이제 꼼꼼하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오사카로 이제 여행을 갈 생각이고 뭐 절벽에서 뭐 피해 여성을 뭐 해치겠다. 조그만 뭐 금고를 하나 사면 좋겠다. 그 일기장을 이제 보관할 이제 금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울로 내 얼굴을 봤다. 근데 나도 내가 무섭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남자가 참 어이없게도 그 메모벽이 있었어요. 메모벽이 있어서 이제 일기만 쓴 게 아니라 뭐 걷다가 뭐 생각나고 뭐하고 아이디어 떠오르면 이렇게 휴대폰에 녹음 버튼 누르고 이렇게 다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범행 아이디어를 다 녹음을 한 거죠. 아휴.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영상 보셨던 그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이 남자는 스스로 이런 말을 녹음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살인 관련 책들 다 없애고 이북도 일단은 삭제해놓자. 자전거 내리고 차에 있는 짐들은 정리하고 니코틴이랑 액상 같이 가져오고 전자담배를 어떻게 하는데? 전자담배는 그거라도 일단 가져오고 약통에다가 니코틴 옮겨 담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맨날 놀기만 좋아하는 잘 죽이고 생각 없이 증거가 부실하면 변호사 사서 돈 많이 뜯길 수 있으니까 꼭 증거 많이 확보해놓고 돈을 미치 복수해서 잘 살자. 핸드폰도 최대한 초기화시켰으면 좋겠다. 아무리 내가 의심스러워도 스스로 죽은 동영상만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죄를 묻지 못할 거고. 이거 진짜 연쇄살인범이에요. 이게 뭐예요? 연쇄살인범.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걸 직접 녹음해서 갖고 있던 거죠. 저 음성을 이제 들었을 때 진짜 소름이. 분노가 네. 끓어오르죠. 예. 더 이제 막 분이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도 저희 요즘 강조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더 절차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 다시 한번 증거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자라는 더 다짐이 더 강해졌습니다. 뭔가 나름 치밀한 척하지만 이걸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다고요, 전형적으로. 그 고유정 사건이나 네. 또는 어금니 아빠 사건 소위 이영학 네네. 사건에서도 보면 기록하고 사진 찍고 자기 안에 뭐 그랬죠. 이렇게 그 동영상 찍고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배 위에서도 고유정이 자기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신으로 보여주는 이런 걸 기록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나르시시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애적인 성향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울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들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무서웠다, 뭐 이런. 그것은 마치 자기를 투영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뭔가 어디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영화 배우를 보듯이 자기를 보는 이런. 이 사건 다음 날 이 남편이 또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아침에 이제 경찰서 나와요. 나와서 그 일본 그 시내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던 일본 그 여자 2명한테 어디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냐. 그날 또 연락처를 이제 또 교환을 한 거예요. 하고 그 다음 날 아내는 그 전날 죽었는데 얘는 그 다음 날 이 일본 여자들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걸 휴대폰에도 남겨놓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조서받을 때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았다면서요. 온순하게 이제 조사를 받다가 우리가 이제 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뭐 증거를 들이대면서 좀 추궁을 하면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거기서 화를 내요? 네. 손을 막 이렇게도 하고 손을 물어뜯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서 혼자 흥얼거리기도 하고 12시가 이제 임박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네. 그랬더니 그냥 계속 조사해 주세요. 왜? 형사님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밤샘 조사를 받는 거다. 막 그런 얘기도. 교수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상황을? 그러니까 버킷리스트에 밤샘 조사 받기라고 써놓은 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밤샘 조사 받고 처벌 안 받고 내가 나오기 그만큼 오만한 거죠. 오만.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고요. 그래서 서울, 인천, 충북, 뭐 충남, 울산 이렇게 해서 인근 지방청 프로파일러들이 다 모여가지고 면담도 하고 분석도 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했는데 그때 이제 26점이 나왔어요. 저 유영철이가 이제 38점이고요. 조두순 29점, 강호순이가 27점, 그리고 이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5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5점 이상일 경우에 이제 재범률이 높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사이코패스네 이미 점수 자체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의 결론은? 근데 노리는 바가 있었어요? 뭘 노린 거예요? 그러게. 그 이제 보험금인데요. 그 불과 1억 5천만 원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요? 근데 아까 왜 어머니 저는 보험금 뭐 일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사망보험금에 관심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던 거 그냥 포기한다고 말할 거고요. 결국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남성이 보험금을 타려고 그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각 보험회사 지점을 다 돌아다녀요. 네.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상담원으로부터 자살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 한다.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그 통화 내용도 이제 저희가 입수를 했죠. 한숨을 쉬기도 해요? 그 미수에 그쳤던 그 여사친하고도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보험 가입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 보험금 그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해놔요. 어머, 돈이네 돈. 내가 사고가 나면 이 보험을 타는 사람은 가족이어야 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가족을 특정하는데 누가 친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걸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망한 아내하고도 이제 갈 때 이제 그 보험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사망하면 이제 5억 원. 네. 근데 여기 그 여자가 사망하면 1억 5천으로 이게 거꾸로 이게 실수로 이제 거꾸로 든 거예요. 실수로. 네. 근데 그걸 이제 후회하는 내용이 이제 일기장에도 이제 기재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 돈 5억만 있었어도 그런 이제 후회하는 내용이 이제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이 11년 함께 하시는 동안 숱한 사건을 해결해 오셨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잡은 범인은 기억이 정말 강렬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 참여를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요? 현직에 있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도 범인의 그 꼬장꼬장한 그 표정과 얼굴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 재판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하루아침에 마을 사람이 20% 가까이 사망했다면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었던 충격적인 사건. 때는 지난 2009년 4월 30일 충남 보령의 한 시골 마을에서 노 부부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사망한 남편 김 씨는 80세고요. 아내는 79세로 두 분 다 고령이라 처음엔 노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출동한 형사님들의 눈에 현장이 어딘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어허. 방에 불도 켜져 있고요. 네. TV도 켜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밤사이에 갑작스레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추정이 됐고요. 네. 두 분이 쓰러진 자세도 이상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오. 저기 할아버님, 할머님 계시죠? 이불을 덮고 계신 상황도 아니고. 네. 뭔가를 잡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부부가 방문 입구 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네네. 아내가 남편을 향해 옆으로 누운 자세로 왼손을 남편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아내분 손이 남편의 가슴이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남편이 먼저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다음에 쓰러졌던 흔적을 말하는 거죠. 아, 이제 아주 짧은 그러네. 시간에 거의 동시에 아마 쓰러져서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맞습니다. 예. 부부가 쓰러진 주변에 물이 담긴 대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쓰러지고 놀란 아내가 급히 물을 떠오다가 아내까지 그 자리에 쓰러진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외부 개입 없이 한 집안에서 저렇게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현장을 살피던 형사님들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뭔가가 포착됐다고 해요. 사망한 아내의 입가에 네.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피를 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 몰려온 동네 주민들이 예사롭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김 씨 부부네 아랫집 할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랫집 할머니는 강 씨였는데 화장실 앞에 내복 차림으로 칫솔을 든 채 쓰러져 계셨고요. 남편분이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서 남편분을 만났는데요. 아내 강 씨가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병원에서도 고혈압 때문에 사망한 걸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세 분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형사님들이 돌아가신 강 할머니의 남편분에게 어렵게 부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강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윗집의 얘기를 꺼냈죠. 혹시 윗집에 김 씨 부부도 돌아가신 걸 아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상황이 예산 일이 아니라고 사람이 셋이나 죽었는데 제대로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맞죠. 도와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렸죠. 네. 그랬더니 어렵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놀랍게도 세 분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 세 분 모두 특별한 외상이 없으셨고요. 네네네. 몸에 시아나 칼륨, 저희 청산가리 검출됐습니다. 청산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극소량만 투여를 해도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량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단서가 되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원한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본격적인 탐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하나는 살인에 이용된 청산가리를 찾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 세 분이 왜 동시에 범행 대상이 됐는지. 일단 두 집 모두 현장에서 청산가리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 10가구 정도였고 10가구. 예, 총 16분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어서 자식들 모두 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끼리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한 날로 추정되는 그날도 마을 어르신들이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꽃박람회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다 같이 좋은 구경하고 온 날 어쩌다 줄초상이 났다며 마을 분들이 굉장히 참담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꽃 구경하고 왔는데 관광을 가셨다가 거기서 뭔가를 잘못 드셨나?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당일 드셨던 음식물은 모두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네. 아, 그 세 분만 드신 게 아니라면 그쵸? 네, 다 같이 같이 갔으니까 다른 분들. 드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한 분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셨는데 혹시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의심해서 물도 잘 마시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단서가 발견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망한 김 씨 부부의 집 아궁이에서 이런 게 발견됩니다. 뭐가 나왔죠? 뭐예요? 아궁이? 자, 요게 나왔습니다. 아, 안에 뭐 써 있구나.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안 계셔서 돌아가며 피로회복제 2개 놓고 가오. 다음에 둘리겠소.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구나. 실제 네. 김 씨 부부 집 마루에서 병으로 된 피로회복제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국과수에 맡겼는데 청산가리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피로회복제가 결정적인 단서는 맞았습니다. 네. 청산가리 검출이 안 됐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게 왜 단서가 됐을까요? 거기 그 쪽지에 2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알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캡슐 형태의 비타민 J 내용물을 빼고 안을 채워봤는데요. 청산가리 치사량이 넘는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메모를 남긴 사람이 진짜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들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네. 신문지 안에 당귀잎이 같이 쌓여져 들어 있었습니다. 당귀. 당귀잎 자체보다는 들어있던 당귀잎이 싱싱했어요.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건 두고 간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죠. 네. 싱싱했으니까요. 김 씨 부부가 함께 꽃박람회에 간 사이에 누군가가 다녀갔다. 아,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마을 사람들이 관광을 간 그날 중심으로 다시 탐문을 벌였습니다. 그때 솔깃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마을 분들 중에 꽃 박람회에 가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망한 그 강 씨 할머니 남편이 관광을 안 갔더라고요. 강 씨?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네. 하필이면 사망자의 그 남편분께서 안 가신 거네요. 지금부터 그 남편분을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관광을 안 간 이유가 좀 황당했는데요. 네. 박 씨가 나는 시골 사람들과 어울릴 급이 아니다. 박 씨는 아내분과 결혼 후에 줄곧 혼자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렇구나. 서울에서도 향후에 회장을 맡아서 회장님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을 어르신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의 이제 알리바이는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박 씨한테 물어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관광을 떠난 후 혼자 낮엔 논일하고 저녁에는 인근 모텔 운영하는 지인 부탁으로 군붕어랑 개밥을 주러 갔다고 합니다. 저녁 8시부터 11시 넘어서까지 모텔 마당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거짓말? 밤 11시 넘어서까지 모텔 마당에 있었다고 했는데 네네. 오후 7시경에 마을로 들어서는 박 씨 차를 마침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이 남편 박 씨를 다시 수사합니다. 그랬더니 수상한 정황이 또 있었더라고요. 아내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남편 박 씨가 119에 신고를 했었잖아요. 네. 그 상황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119 신고 당시 통화 내용입니다. 네, 119입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나 박자, 영자, 길자 쓰는 사람이요.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람이 쓰러졌어. 사람이 쓰러져요? 누굽니까? 누가 쓰러졌어요? 할머니. 지금 아내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인데 네. 이름을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너무나 차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쓰러졌다니까 의사가 인공호흡을 지시했는데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형사님들은 3명의 피해자들과 박 씨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고요. 마침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 분들 사이에서 네. 시시하던 소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박 씨에게 무려 20살 연하의 내연녀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네, 읍내에 만난 사이인데 그 내연녀를 마을로 데리고 와서 가게를 차리게 하고는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점점 얘기도 많이 하고 내연녀를 들킬까 봐 아내분을 그렇게. 아내도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연녀 가게가 김씨 부부네 집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 박 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오면 김씨 부부가 아내 강 씨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자네 남편 지금 또 와 있다. 얼른 와라. 그래서 아내가 쫓아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네. 살인은 물론 동기가 될 만한 내연 관계까지 모두 부인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어느 모텔에서 만나자 그날 좋았다. 이런 두 사람이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눈앞에 들이밀었는데도 끝까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이 범행의 동기가 밝혀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쪽지에 있는 글씨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맞춰보면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아까 내가 이거는? 필체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염두하고 긴급 체포 때 박 씨 집의 수첩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서 필적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완벽하네. 평소 받침을 생략하거나 네. 하우치를 즐겨 쓰는 등 버릇이 동일했고요. 네. 게다가 메모지를 썼던 펜 역시 박 씨가 평소 사용하던 펜과 동일한 성분이더라고요. 대박이네. 대박이다 진짜. 왜냐면 이게 나머지는 뭐 정황상 혹은 뭐 내연녀 관계라 그쵸, 쳐도 그쵸. 이거는 과학적으로 결정적인 나온 증거니까. 결과인데 네. 이거는 맞다고 하겠다. 그렇죠. 아니요. 자기 글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수사팀에 저도 이제 이 무렵에 이제 투입이 됐어요. 네. 투입이 됐는데 일단 수사팀은 뭐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들이 나타났죠. 피쪽도 그렇게 나타나고 네. 자백을 금방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 씨가 범행에 쓰인 청산가리를 갖고 있었느냐. 네. 진짜 피로회복제인지 청산가리인지는 우리가 정황상 수사를 통해서 지금 맞춰가고 있는 퍼즐의 일부이지 그것을 법정에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죠. 필적이 같았지만 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 거네요. 직접 사인을 발생시킨 결정적인 증거. 결국 긴급 체포했던 박 씨는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어줘도 되나? 긴급 체포는 그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48시간인데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한 6, 7시간 동안 혼자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줄치고 다시 바꾸고 아주 교묘하게. 그 긴급 체포에 어차피 자기가 시간을 끌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 거네요. 그래서 형사님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신고보상금 최고 1,000만 원, 청산가리를 매매하거나 교부한 적 있는 사람,
그리고 땡땡 신문을 배부하거나 교부한 적 있는 사람을 제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근데 청산가리 출처 찾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신문을 뿌린 사람을 왜 찾는 거예요? 이 메모가 적힌 신문이었는데요. 아, 타 지역 홍보 전단지 내용이라서 외부에서 유입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저 신문이. 아. 그땐 어떤 제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보 전단지를 만든 데는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왜요? 바로 박 씨 집 앞에 붙일 용도였죠. 집 앞에? 집 앞에요? 그게 뭐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단지야 뭐 여기저기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심리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의자가 집에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대문부터 집 앞 골목에 쫙 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뭐야? 그래요? 지인한테 전화해서 집 앞에 제보 전단지가 쫙 붙어 있는데 다 경찰들이나 압박하려고 붙인 거다. 어머. 이런 말도 하고요. 꿰뚫고 있네. 그러게. 이게 뭐 전혀 조금 더 흔들리는 기색이 없네요. 근데 뭐가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사팀에서는 범행에 쓰인 범행 도구인 청산가리를 찾지도 못했고 자기가 구입했다라고 하는 단서를 찾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만한 그런 이제 자세로 돌변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 그 청산가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그 청산가리 있잖아요. 이게 청산가리에 뭐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청산가리를 다루는 지역 내 공업소나 철물점 등을 싹 수사했죠. 용의자의 박 씨가 오랜 세월 서울에서 살았던 점을 감안해서 거주했던 동네 지인들까지 다 탐문을 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됩니다. 박 씨에게 청산가리를 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 보령경찰서의 한 형사가 향후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청산가리 내가 준 거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년 전쯤 박 씨가 꽁 잡을 때 쓸 건데 좀 얻어줄 수 없냐며 몇몇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다녔네. 근데 그 기간이 1년 전부터예요? 그 1년이면 고향에 내려올 때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없지 않죠. 근데 그 지인이 실제 청산가리를 준 건 사건 발생 석 달 전이죠. 1월 6일이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밤알 크기만한 청산가리를 줬다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날 두 사람이 만난 것도 확인했고요. 동시에 남은 청산가리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갑자기 털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렇지. 게다가 사건 터지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 씨 지인이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절대 전화는 안 된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박 씨가 말하기를 경찰이 연락할 수 있으니 일절 연락하지 마라. 혹시 청산가리에 대해 묻거든 묻는다고 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수사팀 앞에서 당당했던 아니 뻔뻔했던 박 씨를 경찰서로 불러드립니다. 인조했을까요? 무슨 조사를 또 받느냐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물었죠. 청산가리 본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럼 당신한테 청산가리 준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범인일 거다. 어머머머머머. 바로 얘기했죠. 청산가리 준 사람 찾았다. 그 사람 이름까지 됐는데도 아니라고. 어머. 자기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대더라. 그래서 진짜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와 그 제보자 단 둘만 조사실에 남겨두고 저희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다. 청산가리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해라. 자, 그러면 이제 박 씨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고요. 2심에서는 사형 판결이 났대요. 아, 그렇죠. 황당히도 3심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됩니다. 네? 파기환송이 뭐야? 아니 아니라는 그러면 거야? 2심의 판결이 이건 만든다. 다시 돌려보내라. 다시 돌려보내서 재판 다시 재판 하라는 다시 해라. 얘기인데. 다시 해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기환송이 한다는 이유. 청산가리 때문이었습니다. 청산가리 그 남은 청산가리 찾았잖아요. 다 확보했고. 아까 다 뭐 준 사람 내가 줬다 얘기까지 있었고. 그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최소 16년, 길게는 20에서 30년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법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보관하면 청산가리가 독성이 사라지지 않냐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수사하라라고 한 거죠. 국과수의 청산가리를 다시 맡겨서 네. 독성 여부를 확인했고요. 네. 청산가리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을 만나 확인해봤더니 본인이 착각을 했고 4, 5년 전 구한 거라고 다시 진술을 했습니다. 아이고. 추가로 저희가 박 씨 집에서 빈 약캡슐도 확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오! 아.